그날 아침만 아니었다면 58세 제가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 하루,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우연히 전처와 마주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2년 동안 소식도 몰랐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말이죠. 58년을 살아오면서 개미 한 마리도 제대로 죽여본 적 없던 제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분노가 저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만약 그날 아침 제가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선희와 마주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임시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후 이런저런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58세에 골프장 잔디를 깎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중견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직원 10명을 거느리고 월 매출 10억을 올리는 회사를 운영했었죠. 그때는 이런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를 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관리인 일을 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쪽방에서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나와서 말이죠. 골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7시쯤 되니까 캐디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캐디복을 입은 여자가 손님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는데 바로 제 전처 선이었어요. 2년 동안 소식도 몰랐던 그 여자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았던 여자를 못 알아볼 리 없으니까요. 멀리서 봐도 그 걸음걸이, 그 말하는 습관, 모든 게 분명히 선이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집게가 떨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2년 전 이혼할 때 마지막으로 본 선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는 지치고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마치 저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숲을 뒤로 숨었습니다. 선희가 저를 발견하면 안 되니까요. 그냥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선희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1번 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반가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선희가 손님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좋은 분과 만나고 있어요 라는 말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선희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니. 사실 선희를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이혼 후 서로 연락도 끊었고 아이들도 저를 만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되다니. 운명이라고 할까요? 저주라고 할까요? 아마 하늘에서 저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숲을 뒤에 숨어서 선희를 지켜봤어요.
제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분노와 질투,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선희는 저를 버리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것이 만져졌어요.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올 때 무의식적으로 챙긴 물건이었습니다. 왜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런 상황을 예감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죠. 만약 그날 아침 제가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선희와 마주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58년 인생에서 가장 운명적이면서도 가장 저주받은 순간이었어요. 선희의 모습을 자세히 본 순간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거든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대화하고 골프백을 정리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저와의 결혼 생활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저와 살 때는 늘 피곤해 보였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라운딩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선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전에 저에게 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밝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였죠. 저와 마지막 몇 달 동안은 말도 제대로 안 했었는데 말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도 차가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희 씨 덕분에 골프가 더 재미있어요. 항상 밝으니까 기분이 좋아져. 다른 캐디들과는 달라요. 고맙습니다. 저도 사장님들과 라운딩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골프장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매일 새로운 분들을 만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1년 정도요? 그럼 이혼하고 1년 후부터 여기서 일했다는 뜻이네요. 저는 그동안 선희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이들도 만나지 못했고 소식도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밝게 일하고 있었다니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숲을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바꾼 걸까요? 저와 헤어진 게 그렇게 좋았단 말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남자 때문인가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선희는 골프백을 카트에 실으며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저의 몰락을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의 저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선희 씨는 정말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밝게 사시니까 보기 좋아요. 또 다른 손님이 말했어요. 선희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금세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이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뿌듯하거든요. 제 자신을 찾았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을 잃고 살았다는 뜻인가요? 선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었는데 결국 짐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 그런데 선희 씨,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면서요? 동료들이 그러던데. 손님 중 한 명이 농담처럼 물었어요.
선희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분 한 분과 가끔 만나는 정도죠.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요. 이번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신중하게요? 그럼 저와는 신중하지 않게 결혼했다는 뜻인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새로운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선희는 저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반면 저는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있었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이세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가요? 네, 저보다 3살 위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안정적이시고 성격도 온화하세요. 안정적이고 온화하다고요? 그럼 저는 불안정하고 성격이 나빴다는 뜻인가요? 맞는 말이긴 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 저는 정말 변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교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선희가 손님들과 함께 1번 홀로 향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모든 대화가 제게는 고문 같았어요. 이혼하신 지 오래됐죠? 네, 2년 정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전 남편분과는 왜 헤어지셨어요? 괜찮다면 말이에요. 선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대답이었죠. 제 전 남편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이 변했거든요. 술도 많이 마시고 화도 자주 내고 가족들한테 짜증도 많이 냈어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돼서 헤어지게 됐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선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사업이 망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변했었어요. 술로 하루를 보내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선희와 아이들에게 짜증을 부렸죠.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선희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어떠세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나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과도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자유롭다고요? 저와 함께 있을 때가 그렇게 답답했단 말인가요? 아이들과도 더 가까워졌다니, 그럼 제가 가족의 갈등 요소였다는 뜻이네요. 선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풀 속에서 선희의 모습을 지켜보며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중견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직원 10명을 거느리고 월 매출 10억을 올리는 회사를 운영했었죠. 그때의 저는 자신감으로 넘쳤어요. 선희도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었고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했어요. 회사 앞에는 수입차가 서 있었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골프장에 와서도 접대받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주요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부도가 시작이었어요. 20년 거래하던 업체였는데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래처에서 계약을 파기했어요. 연이은 악재로 회사는 순식간에 부채 더미에 앉았습니다. 개인 보증을 선 대출금만 해도 15억이 넘었어요. 집도 차도 모든 걸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빚쟁이들의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고 지인들은 하나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서는 화만 냈습니다. 선이가 뭘 해도 짜증이 났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해도 돈만 알아라며 소리를 질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58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절망감은 처음이었어요. 선희는 처음엔 저를 위로해 주려 했어요. 괜찮아요, 정호 씨.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라며 격려해 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희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의 술주정과 화풀이에 지쳐갔던 거였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큰아이는 아빠 요즘 너무 무서워요라고 말했고, 둘째는 아예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제어할 수 없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선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였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다 내 탓이야? 나만 나쁜 놈이야? 라고 악을 쓰고 있었죠. 갑자기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호 씨,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헤어져요. 저도 아이들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족이 저를 버린다니. 그래서 저는 더욱 거칠게 굴었어요. 그래, 나가라. 나 같은 놈과 살기 싫으면 나가라. 결국 선희는 정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이혼 조정이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도 할 게 없었고 양육비도 제가 줄 형편이 못 됐죠. 선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에 선희가 말했어요. 정호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이혼 후 2년 동안 저는 정말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쪽방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일을 전전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도 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습니다. 58세의 말이에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던 제가 온갖 험한 일을 다 했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가끔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어 학교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보면 피했어요. 한 번은 큰아이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선희가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며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해했어요. 이런 모습의 아버지를 자녀들이 봐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외로웠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선희를 보니 모든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선희는 이렇게 웃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새로운 남자까지 만나면서 말이죠. 이것이 공평한가요? 저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나요? 주머니 속 차가운 물건을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올 때 챙긴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저 혼자만 불행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선이도 제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맛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선이의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도 선이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풀에서 나와 선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관리인 복장을 한 제가 갑자기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선희에게 다가가니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선희는 손님들과 함께 3번 홀 티박스에서 골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선이야. 제가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이가 천천히 돌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님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고요. 저는 관리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선이는 즉시 저를 알아봤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1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을 모를 리 없죠. 정호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난 것이 그렇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골프클럽도 놓칠 뻔했어요. 손님들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골프장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2년 동안 한 번도 안부 전화 하나 없더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네. 제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죠. 평소보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선희는 당황한 듯 손님들을 바라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정호 씨,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제발이요. 선희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2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너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나는 개처럼 살고 있는 걸 모르냐? 쪽방에서 라면 먹으며 사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새들이 놀라서 날아갈 정도였죠. 손님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희 씨, 이분이 누구세요? 뭔가 이상한데. 위험해 보여요. 선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리고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야? 너는 나를 정리해버렸지. 아무것도 없는 놈이라고 해서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남자 만나는 거야? 선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황스러웠겠죠. 손님들이 뭐가 중요해? 너는 내가 망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잖아. 아이들도 못 보게 하고 말이야. 그건 선희가 말을 못 이었어요. 사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 선희는 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아이들도 저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저로서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선희 씨 전 남편인가 봐.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우리 먼저 가는 게 좋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어요. 제가 위험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니. 선희가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라운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손님들이 황급히 골프카트에 올라타고 떠나갔어요.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골프장에는 저와 선희만 남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저희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선희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화난 표정을 보였어요. 정호 씨, 이제 만족해요? 제 일까지 망쳐놓고 저 손님들 때문에 저 오늘 일자리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제가 선희의 일을 망쳤다고요? 선희가 저를 버린 것부터가 잘못 아닌가요? 더군다나 저보다 잘 살면서 무슨 불만이에요? 너 이렇게 잘 사는 게 웃기냐? 나는 58살에 골프장 화장실 청소하며 사는데 너는 새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이게 공평해? 제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골프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선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저도 제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서웠을 거예요. 정호 씨, 진정해요. 우리 차분히 얘기해 보자고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제가 준비해 온 물건을 꺼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그것을 본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희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드디어 선희도 제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맛보는구나 싶었거든요. 2년 동안 제가 겪었던 그 무력감과 공포를 이제 선희도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주머니에서 제가 준비해 온 물건을 꺼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그것을 본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야 선희가 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호 씨, 그건 왜 가져온 거예요?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골프장에는 저희 둘뿐이었어요. 손님들은 모두 떠났고 다른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완전히 포기했으면서 나보고 혼자만 살라는 거야? 새로운 남자랑 행복하게 살면서 나는 지옥에서 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선희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정호 씨, 우리가 헤어진 건 서로를 위해서였잖아요. 당신도 그때 동의했고요.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서로 상처만 줄 거라고 했잖아요. 동의? 내가 언제 동의했어?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나를 버린 거지. 저는 소리쳤어요. 사실 이혼할 때 저도 서명했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가족들이 저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동의했다니 그건 말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새로운 남자친구도 있다면서요? 안정적이고 온화하다면서요? 나는 아직도 혼자인데 말이에요. 선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그녀의 사생활을 염탐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아마 무서우면서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제 사생활을 왜 감시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2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끝났다고?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끝났다고 할 수 있어? 내가 힘들 때 버리고 도망간 게 끝이라고? 저는 점점 흥분했어요. 선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온화한 선희가 아니었어요.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강해진 것 같았어요. 정호 씨, 아직도 체면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58살이 되도록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아이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정신이 돌아왔어요.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죠. 고등학생인 큰아이와 중학생인 둘째. 이혼 후 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여전히 제 자식들이었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이런 사람인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제발 정신 차려요. 이러면 안 돼요. 선희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이들마저 저를 실망스러워한다니. 모든 사람이 저를 포기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실망? 나도 실망했어. 가장 힘들 때 가족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아이들도 너도 모두 나를 포기했잖아. 버린 게 아니에요. 정호 씨가 너무 변했거든요. 술만 마시고 화만 내고 가족들한테 상처만 주고 아이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럼 그때 나를 도와줬어야지. 혼자 힘들어하는 나를 왜 외면했어? 왜 포기했어? 저는 절규했어요. 사실 그게 제일 서러웠거든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게,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면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호 씨가 거부했잖아요. 누가 뭘 해도 다 소용없다고, 혼자 있게 해달라고.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모든 사람을 밀어냈었거든요. 도움을 받는 것조차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그걸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제 마음속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어요. 어쨌든 너는 나를 버렸어.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고, 새로운 남자도 만나고, 이게 공평해?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해? 제 손이 더욱 세게 물건을 쥐었어요. 선희가 그것을 보고 진짜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호 씨,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대화로 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 그리고 절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대화로 풀어? 지금 와서? 2년 전에 그랬어야지. 지금은 너무 늦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정호 씨만 마음을 바꾸면. 다시 시작? 웃기지 마. 너한테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잖아. 선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그냥 친구예요. 아직 확실한 관계는 아니고.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알고 있어. 안정적이고 온화한 남자라며. 제가 소리쳤어요. 사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게 확실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선희가 저를 배신했다는 것, 새로운 남자와 행복하게 지낸다는 것, 그리고 저는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 말이에요. 정호 씨, 제발. 선희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이 왔어요. 저도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분노가 제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순간 말이에요.
선희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불행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정호 씨, 정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을 생각해봐요. 선희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그마저도 연기로 보였어요. 지금 와서 아이들을 핑계로 삼는다고 생각했거든요. 2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말이에요. 아이들은 이미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너 때문이야. 제가 말했어요. 실제로 이혼 후 아이들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선희가 만나지 말라고 했고 아이들도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제 자식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호 씨가 안정되면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안정되면? 언제? 나는 이미 2년을 기다렸어. 2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견뎠다고. 저는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삶이. 차라리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어요. 제 표정에서 뭔가 결정적인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도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정호 씨, 진정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술 끊고 다시 일어서면 가능해요. 다시 시작?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 2년 전에 그 말을 해줬어야지. 저는 비웃었어요. 2년 전에 그 말을 해줬다면 모를까.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선희에게는 이미 새로운 남자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너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잖아. 나를 완전히 잊고 살고 있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선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그건 그냥 친구예요. 아직 확실한 관계는 아니고 정호 씨만 변하면 우리도.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알고 있어. 안정적이고 온화한 남자라며. 나보다 3살 위라며. 제가 소리쳤어요. 사실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게 확실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선희가 저를 배신했다는 것, 새로운 남자와 행복하게 지낸다는 것, 그리고 저는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 말이에요. 선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가 그녀의 사생활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정호 씨, 언제부터 저를 지켜본 거예요? 이건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내 전처의 안부를 묻는 게 스토킹이야? 나는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저는 더욱 흥분했어요. 스토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선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정호 씨, 제발. 선희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선희의 놀란 표정, 새들의 지저귐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까지도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것을 휘둘렀어요. 아, 선희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놀라움과 고통이 섞인 소리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손에서 물건이 떨어졌어요. 그제서야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선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도망가야 하는지. 선이야.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애들, 부탁해. 선이가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를,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선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선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숨소리도 점점 약해져 갔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 인생도, 선이의 인생도,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도 모두 망가뜨려 버린 거였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순간의 분노가 이렇게 큰 비극을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저는 선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지만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요? 3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을, 제 아이들의 엄마를, 58년을 살아오면서 개미 한 마리도 제대로 죽여본 적 없던 제가 말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그것을 다시 주워들었어요. 손이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이제 저도 같은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른 제가 계속 살아있을 이유도 없었고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에는 힘이 없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저앉아서 선이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선이야. 정말 미안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선이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제가 너무 늦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왜 진작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골프장이 너무 조용했어요. 새들도 울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마치 자연마저 이 끔찍한 일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멀리 골프장 클럽하우스가 보였지만 아무도 이쪽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아까 도망간 손님들 중 한 명이었겠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자신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무서웠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요? 평생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권총을 들고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거기서 손에 든 거 내려놔.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골프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권총을 들고 저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말이에요. 천천히 손에 든 거 바닥에 내려놓고 뒤돌아서 무릎 꿇어 경찰관의 지시가 들려왔어요.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맞나요? 58년을 살아오면서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던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꿈만 같았어요. 빨리 해. 안 그러면 쏜다. 더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정말로 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잔디가 무릎에 닿는 느낌이 차갑게 전해졌어요. 경찰관들이 다가와서 제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에 전해졌어요. 그 순간 제가 정말로 범죄자가 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58년 동안 법 한 번 어긴 적 없던 제가 살인자가 된 거였어요. 피해자 상태 확인. 한 경찰관이 선희에게 달려갔어요. 구급대원들도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수갑에 묶인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혹시 선희가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구급대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희의 맥박을 재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사망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사망 확인됩니다. 구급대원의 말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희는 죽었고 저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엄마도 아빠도 잃은 셈이 되었고요. 제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뒤늦게 와 닿았어요. 용의자 연행. 경찰관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양쪽에서 저를 부축해서 경찰차까지 끌고 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납덩어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경찰차에 타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후회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 분노를 참지 못했을까요?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골프장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선희가 누워 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제 아이들의 엄마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구급차도 따라오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이 제게 말했어요. 용의자 박정호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 고지 내용이 들려왔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선희의 인생도 아이들의 미래도 모두 제가 망쳐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경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선희에 대한 미안함,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후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들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정말로 선희를 죽였단 말인가요? 그 온순했던 제가? 범행 동기가 뭡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중년의 남성 경찰관이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 때문이라고 할까요? 절망 때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이라고 할까요?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한순간에 터져버린 거였습니다. 이혼 후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전처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겨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을 많이 봤겠죠. 중년 남성이 이혼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말이에요. 몇 시간 후 제게 변호사가 배정됐어요.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아마 제 같은 사건을 맡는 게 불쾌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변호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목격자도 있고 범행 도구도 발견됐어요. 정신감정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변호사의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명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져야죠. 정신감정이라니 저는 정신이 온전했어요. 단지 분노를 참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가장 견디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만나러 온다는 거였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식들을 보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됐어요. 아이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면회실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땅에 파묻히고 싶었습니다. 큰아이는 17살이 됐고 둘째는 15살이 됐어요. 2년 사이에 많이 자랐더군요. 큰아이는 키가 저만큼 커졌고 둘째도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큰아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그들의 엄마를 죽였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미안하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오열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 그리고 아빠가 살인자가 된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죠. 면회실 전체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감옥에 가고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둘째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감정만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해요. 삼촌이 키워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 우리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큰아이의 차가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당연한 말이었죠. 어떤 자식이 엄마를 죽인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아빠를 걱정했어요. 아빠가 잘 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그런데 아빠는 엄마를. 둘째의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울음에 잠겨서 말을 이을 수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선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다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원망만 했는데 면회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벌어진 이 모든 일들, 선이의 죽음, 아이들의 고통, 그리고 제 자신의 파멸까지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명하거나 감형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저는 정신이 온전했어요. 단지 분노를 참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을 때도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해를 끼칠 일도 없고
아이들도 저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어질 테니까요.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지 않았으나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한순간의 감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만약 그때 조금만 참았다면, 선의와 대화로 풀어봤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했어요. 한순간의 감정 조절 실패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더욱 깨달았어요. 분노는 결국 자신을 파멸시킬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는 결국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멸시킬 뿐입니다. 저처럼 골프장에서 우연히 전처와 마주치는 일은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이혼한 부부라면, 헤어진 연인이라면 말이죠. 그런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제발 참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후회를 만들어낸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제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니까요.